건강검진 받으실 때 피 검사를 하면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전체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높으면 아 내가 높은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거 세 개를 다 합친 게 전체 콜레스테롤이고요.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 한 150 이상 높다. 그러면 아 나 이게 중성지방이 높구나. 그리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높으면 아 나 이거 높구나. 약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게 문제가 돼 있는 거여서 요거는 그러면 이제 높이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게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이라는 거를 자꾸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이상지질 혈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인데 이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가 들면서 이 이상지질 혈증, 고지혈증을 보이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성인 중에서 3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런 고지혈증과 이상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 대사 질환들 중에서 흔한 질환이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은 30대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각 연령별로 반이 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요즘은 여성분들도 직장일을 많이 하고 하지만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직장일 많이 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회식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전체적으로 남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젊을 때는 확실히 적어요. 근데 50대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 폐경 이후에 지나가게 되면 호르몬 수치들이 변동을 하면서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변화시키게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50대 이상이 되어가면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이대에 비해서 절반 정도는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조금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지질 혈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지방질 많이 섭취하고 탄수화물 과다 섭취, 뭐 음주,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연령 증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중에는 교정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교정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위주의 식생활이나 운동 부족, 뭐 유전적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이런 이상지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단순하게 고지혈증만 딱 있는 경우가 아니라 내 몸이 뭐가 어느 군데가 안 좋아서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들에 이렇게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지혈증이 있다고 진단이 될 경우에는 내 몸이 진짜 괜찮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고지혈증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있는 것과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되게 이제 피검사 수치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지만 어떤 1차적으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중성지방도 높아져 있는 경우가 대체로 둘 다 같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고지혈증 하면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동맥경화, 내 혈관은 괜찮고 깨끗한지.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동맥경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의미인데 딱딱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나쁜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내피를 딱딱하게 하고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피떡지가 지게 되고 혈관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다 동맥경화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건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과다하게 되면서 동맥벽에 침착이 되고 그 침착이 되는 위치에는 더더욱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그 안에 피떡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동맥경화가 또 위험한 이유는 아마 증상과 합병증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자체로서는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진을 받아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않아도 되나요? 혹은 나는 증상이 없는데 이걸 꼭 굳이 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정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높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그 아까 보여드린 동맥경화라는 상황으로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혹은 그 고지혈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생활 패턴들을 교정함으로써 이 질환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보고로 볼 때 심뇌혈관이라고 하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이제 합쳐서 심뇌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사실 이런 질환들은 갑자기 위험해지고 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를 보았을 때 이거는 그냥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경우 두 이제 성별로만 보았을 때 이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경우는 남성 여성에서도 모두 해당되는 위험인자로서 꼭 교정해 주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지혈증이 발생함으로써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중풍 그리고 중풍 뇌경색 뭐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중풍 뇌경색 혹은 요것보다 조금 더 나빠지게 뇌출혈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라면 심장 질환은 심한 흉통, 호흡곤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버님들이 운동하시다가 내가 없었던 갑갑함이나 혹은 계단 오를 때 숨차고 가슴 아프고 하시는 이런 증상들 간혹 있으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이 발생해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이런 위험인자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힘이 떨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대로 건강한 식습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음식이 사실 우리나라 음식 한식이 되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요즘 식생활 자체가 많이 서양화되고 그다음에 포화지방이나 이런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많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고지혈증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높아지면서 그와 같이 동반된 성인병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식물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이라고 하면 동물성 지방에 해당되는데 이런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육류, 그다음에 닭 오리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경우는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 껍질이나 달걀 노른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이 특히 치즈나 우유는 몸에 좋기는 한데 이것 역시도 동물성 지방에서 나오는 거기, 그러니까 그 우유 역시도 이제 동물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화지방이 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이는 것이 좋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사실 이 포화 지방만 생각하면 이런 고기들을 다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방 이외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 예를 들어 뭐 고기만 먹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도 굉장히 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일정하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사실 그 중년 이후에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나 치즈 등은 확실히 드셔주는 게 좋지만 이걸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 애들한테 너무 과용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젊은 분들한테 과용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코코넛류, 팜유와 같은 이런 그 과자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저도 간식 단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냥 밥이나 고기나 이런 우유, 치즈 이런 데서 섭취하는 것보다 이런 간식에서 섭취되는 불필요한 영양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로 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간식에서 섭취되는 것들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불포화 지방 안에 존재하는 건데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마가린, 네, 기름, 과자, 기름이 이제 오래 처리된 이제 기름 튀김 음식 이런 게 사실은 나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도 이제 익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게 튀김 종류는 조금 피해주고 이제 찜이나 구이 같은 걸로 많이 드시도록 권고를 하는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 때문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에서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포화 지방과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식물성 지방 그리고 해산물, 고등어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단백질은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고기들도 섭취하시는 것이 어머니 아버님 건강에는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3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일정 오메가3를 약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생선, 견과류, 그래서 간식류를 견과류에서 많이 섭취하는 것도 이런 고지혈증 예방과 고지혈증을 교정하는 식습관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흰 쌀밥보다는 많이 얘기 들으셨다시피 잡곡이나 현미 요런 식으로 밥 주식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그런 잡곡으로 드셔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좋고요. 특히나 이런 잡곡밥, 현미밥은 꼭 고지혈증이 아니더라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식사를 해주시는 게 중간에 간식을 드시지 않고 불필요한 칼로리나 불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시켜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제 요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요즘 젊고 바쁘다고 하는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제분들한테 아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고 하시다 보면 자제분들이 또 한 30, 40대 이런 분들이 밖에서 일하고 술, 담배 많고 막 이렇고 스트레스 많다 보면 식습관이 교정되지 않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젊은 나이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제 외래에서도 이제 건강검진을 회사 검진을 받아서 거기서 우연히 고지혈증으로 발견돼서 오는 30, 40대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류나 채소, 과일류, 생선류, 유제품 등의 다양한 식품군을 결국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오히려 과다 증가하면 이 고지혈증 중에서 중성지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5,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 내장지방, 복부 비만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보다 중성지방만 높으신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 중성지방도 이게 계속 높아지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 혈액에서 변화가 생기고 간에서 그 합성작용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섭취량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같은 채소, 제철 과일들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유, 치즈 아까 여기에 이제 포화지방 많다고 했는데 이거를만 너무 먹는 것
보다도 이런 아이들은 사실 골다공증에 굉장히 예방이 좋은 음식들이기 때문에요. 간식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이제 과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저희 이제 의사들이 권고하고 있는 어떤 그 표준 지침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규칙적으로 한다.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건가?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인데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깅은 무릎이 아프고 이제 다리가 아프고 해서 너무 뛰거나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하루에 30분, 한 번에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빠르게 규칙적으로 걸어주는 거. 나는 빠르게 걷는 게 너무 숨차고 힘들다 그러면 약간 천천히 걷는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1시간씩 걸어주는 유산소 운동이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거의 분당 3에서 6칼로리 정도 소모를 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한 500칼로리 정도. 그러니까 많으면 500칼로리.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소모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운동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주 이렇게 걷고 뛰는 거 힘드시잖아요. 뛰거나 빨리 걷는 것보다도 많이 걸어주시는 거 유산소 운동으로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이제 한 40, 50대 분들이 저에게 고지혈증이 생겨서 오셨을 때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 40, 50대 운동량 자체가 충분히 높으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근력도 길러주는 운동을 함께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고 한다면 뭐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운동들인데요. 사실 이거는 모든 운동을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는 거라서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한 40대 이러신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면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따로는 사실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따로 내가 1시간 운동 시간을 낸다 이런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려면 사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밸런스를 맞추면 적정 체중은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먹는 만큼 많이 움직여주고 많이 칼로리를 소모해주면 충분히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는 경우에는 내 생활 패턴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동네 공원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도 혹시 뭐 보이거나 하면은 뭐 20-30분씩 조금씩 이제 신체 활동을 해주시는 거나 그다음에 지역 프로그램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 지금 오신 것처럼 지역 프로그램을 조금 이용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신체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동량을 늘려가는 건 계단 오르고 그리고 지하철, 버스 이런 거 좀 많이 이용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젊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한 20-30대 분들한테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20대 고혈압, 20대 당뇨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활동량이 적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확실히 그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에 더 안 좋게 그리고 합병증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활 자체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운동의 유형을 이제 얘기하기로는 준비 운동과 본 운동, 그다음에 정리 운동을 반드시 조금 해주시는 것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운동량과 칼로리 소모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최대 심박수의 한 70%까지 들 수 있도록 그때까지 올라가도록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조금 숨이 가쁘고 조금 힘드네 라고 느끼실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개인당 운동량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뭐 4일에서 6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매일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까지도 좀 힘들고요. 3회 정도 하시면 아마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유지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생활 패턴을 관리해 주다 보면 결국은 내 몸이 변화가 되고 내 몸 중에서 우리가 이런 대사질환과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체중과 허리둘레, 복부 비만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아주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뭐 그렇다고 매일매일 몸무게 재보고 허리둘레 재보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이 어느 정도 가뿐하게 이제 피곤하지 않게 잘 유지되는 수준이면 사실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상으로는 뭐 남녀 체중당 이제 어떻게 체중을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체중을 매일 재기는 조금 어렵긴 하실 텐데 이제 복부둘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잴 수 있고 내가 바지 입었을 때 허리 인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옷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적절한 허리둘레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90cm 미만, 여성은 85cm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60대 중년 어머님, 아버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매일 체중을 재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델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 내가 잘 입고 있던 옷이 잘 맞는지 혹은 내가 옷이 좀 잘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으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이제 복부 비만이나 체중을 잘 관리하고 있으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 감량을 목표를 딱 정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거. 이제 비만이라기보다도 이제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뭐 25에서 30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높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60대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지금 체중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체중을 그럼 얼마나 뺄 것인가? 너무 많이 빼면 힘들고요. 지금 현재 체중에서 한 5%라고 하면 한 2kg, 3kg 요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렇게 빼면 오히려 힘드십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 정도로 체중 빼시면 오히려 더 기력 떨어지시고 더 아프시고요. 한 6개월 요 정도로 해서 이제 길게 잡아서 한 2kg, 3kg 정도 서서히 운동하시면서 감량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조절을 하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더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신체 관리를 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당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섭취를 피하고 매일매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고지혈증이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저에게 검진 결과를 가지고 오셨을 때 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140인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130, 140도 사실은 높으신 거거든요. 130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증상이 없는 분들, 처음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140 있다고 해서 전 처음부터 약을 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약 먹으면 금방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보다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고지혈증 10에서 20 정도는 사실 금방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활 패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약속을 하죠. 6개월 뒤에 오셨을 때 얼마 어떻게 잘 해오실 거예요?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저랑 같이 상담을 하고 하게 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식이요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체중 감량을 이제 너무 많이 빠지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6개월 뒤에 어머님 아버님 뵀을 때 한 2, 3kg 정도 적정하게 교정하고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요 체중 감량이라는 부분은 아주 막 젊으신 분들이 막 체중 막 10kg, 20kg씩 빼야 되는 그런 고도비만이 아니라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중을 유지하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유지하시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고지혈증이 좀 있으시다면 너무 높지 않는 이상 약간 생활 패턴을 관리해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적정하게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사실은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약만 처방받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병원이나 그다음에 이런 보건소나 교육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오신 환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체중 조절 잘했는지 음식 조절 잘했는지 이런 거 관리하면서 계속 규칙적으로 봐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담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꾸준히 받고 꾸준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또 상담을 받음으로써 병원에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이건 조금 이제 먼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특히 고혈압, 당뇨도 그렇지만요. 고지혈증은 웬만하면 금연과 절주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면 그런 자리에는 때가 오히려 더 잘 끼게 되어 있거든요. 때가 오히려 잘 끼면 그 때가 잘 끼는 자리에는 혈액이 잘 움직이는 게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는 피떡지가 더 잘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지혈증 자체만으로도 혈관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웬만하면 강력하게 금연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관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절주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절주합니다. 적정 음주량은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를 드셔도 한두 잔이 가장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주가 됐든 맥주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런 절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절주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딱 40대 남성분들이 직장 검진에서 고지혈증으로 오시면 제가 요 얘기는 좀 자세히 해드립니다. 왜냐면 40대 남성분들은 정말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직장 생활과 회사 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 연관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술자리도 피하고 뭐 술도 좀 버리시고 몰래 좀 피하시고 하시라고 이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제 음주랑 조금 이제 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음주 대신 다른 여가 활동, 스트레스 활동 등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약을 드셔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콜레스테롤만 높다고 해서 약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190, 200까지 높지 않는 이상 1차적으로는 생활 패턴 관리를 먼저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요 고지혈증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은 45세 이상, 여성분들은 5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심혈관 심장질환, 협심증이라고 하는 심장질환의 조기에 발생했던 나의 형제 혹은 어머님, 아버님 이런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고혈압 같이 있으시면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자체가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쁘신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약을 조금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인자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한두 개 같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약을 조기에 드시는 게 좋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은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약은 드시는데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진통제나 이런 거 드시다 보면 속 아프시잖아요.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거 드시면. 근데 생각보다 이 약은 속 아프거나 하는 경우 거의 없으시고요. 제가 0.1% 정도? 0.1% 정도 약을 쓰다 보면 그렇게 한 그런 분들 정도 가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약 드시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생기는 정도. 많지는 않으셔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의사 상담을 받았을 때 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권고를 받으시면 사실은 그건 어머님 아버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고지혈증이 관리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은 거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런 제가 공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약을 드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약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이 용량이 다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용량이 아주 낮은 것부터 용량이 많은 것까지 있는데요. 당연히 최고 용량, 그 중간 용량이나 많은 용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떨어지는지 보고,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타틴을 드시면 잘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고지혈증이 잘 관리가 되시고요. 그러면 나 고지혈증 약 이거 먹기 시작하면은 2달, 3달 뒤에 고지혈증 수치 떨어지고 좋은데 호전되는데 그럼 나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느냐? 네, 계속 드셔야 됩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느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할 때 어머님, 아버님들의 간 질환 상태나 간 기능 상태, 콩팥 기능 상태 이런 상태들을 보고 적정 수준의 소량이나 어느 적정 수준의 약을 용량을 투여하게 되어 있고 그 약을 투여했을 때 호전이 되는 여부를 잘 확인을 하고요. 이 약을 투여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사실 대체로 다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지혈증이 생기면 결국은 다시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의 자체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지혈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량의 약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들은 사실 한 번 드시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나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더 이익이 많아서 저희는 약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절주금주, 운동,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이제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 이런 것들 하시면서 생활 패턴이 가장 중요하고 생활 패턴 관리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혹시 해당되시는 여러 가지 나쁜 요인 인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쁜 요인 인자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약을 소량 혹은 적정량 의사 상담하에 드시는 것이 사실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그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나쁜 합병증들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